네, 여러분 세 번째 시간 351페이지 유해성 경차장비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령이고요. 딱 유해성 경차장비에 대해서만 딱 그냥 규율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 2조를 보시면 경차장비의 종류, 자 1호, 2호, 3호, 4호 기타 장비가 추가로 들어오죠. 경지법에서 볼 수 없었던 기타 장비라는 용어가 이제 새로 들어오는데요. 자 1호에서는 저 경지법의 수포 봉방에다가 수포 봉방의 확장형이 나옵니다. 수포 봉방에다가 예를 들어서 호송용 포승, 거기 경차장구의 호송용 포승, 호신용 경봉, 전자방패, 이렇게 수포 봉방의 확장형이 나오고 추가로 전자충격기가 나오고, 전자충격기에다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전자충격기가 경찰 장구라는 사실을 아셔야죠. 뭐 엄청 출제 많이 드는 겁니다. 전자충격기를 왜 도입했어? 전자충격기 전기 통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무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 무기 사용했다가는 뭐 막 저기 국가배상 해줘야 되고 막 문제 되고 징계 먹고 막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하니까,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잘 사용하려고 전자충격기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전자충격기가 무기는 아니죠. 무기는 아니고 뭐 가스를 쏘는 것도 아니니까 전기 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갈 때가 딱 경찰 장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충격기 경찰 장구라는 거 알아두시고, 3호에 중간에 가스발사총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가스발사총이 총이야. 총인데 무기가 아니라 분사기 최루탄이죠. 왜 그래? 총의 작동 원리를 이용해서 가스를 쏘는 거거든. 가스를 쏘는 거니까 분사기 최루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스발사총이 총인데 분사기 최루탄이다 생각해 주시고, 자 기타 장비는 차의 물석다입니다. 차의 물석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유해성 경차장비, 비유해성 경차장비, 그걸 얘기하다가 유해성 경차장비 차는 안 해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차 같다가 생각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열거된 차들은 이제 유해성 경차장비고, 일반적인 차들은 유해성 경차장비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차의 물석다, 차의 물석하면 어떻게 되죠? 차 작살나죠. 차의 물석다가 기타 장비다, 이렇게 생각 좀 해주십시오. 차 하여튼 이 안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차가 들어간 거. 그래서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물석다, 물포, 석궁, 다목적 발사기, 이것은 기타 장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타 장비, 차의 물석다. 그래서 전자충격기는 경찰 장구, 가스 발사총, 분사기 최루탄, 차의 물석다, 기타 장비, 이렇게 숙지를 좀 해주시고요. 자 4조를 보시면, 4조가 영장 집행에서의 수갑 등 사용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5조가 자살 방지 등을 위한 수갑 등의 사용 기준이에요. 자, 영장 집행할 때, 그 다음에 자살을 방지하는데 막 경찰봉으로 후드를까?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만 들어가 있냐면 수갑 포승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장 집행할 때 수갑 채울 수 있고 수갑 포승을 채울 수도 있죠. 오케이? 영장 집행할 때 이 사람이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수갑 채울 수 있고 또는 수갑 포승을 채울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4조 끝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 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포 봉방 중에서 수포만, 오케이? 수포 봉방 중에서 수포만. 자살 방지도 마찬가지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막 죽으려고 하니까 수갑 채워놓을 수 있죠. 하여튼 수갑 채우는 기준이 자신이나 타인의 그 유해를 입히는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유해를 미치면 수갑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경찰봉으로 후드를까? 경찰 방패로만 밀어버려?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수포만 나오는 겁니다. 수포. 그래서 영장 집행 관련해서 수포만 나오고, 자살 방지 관련해서도 수포만 나옵니다. 좀 연상을 좀 시켜주시고, 자 8조 전자충격기 등 사용 제한.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해서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자충격기, 전자방패가 뭐야? 자 전기 통하게 하는 거죠. 이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죠. 형사 미성년자 또는 임산부한테는 하여튼 이 전기로 지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으로 보시면,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으로 가면 이 14세 미만 임산부에 대해서 전자충격기 등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뭐 정당방위 등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해성 경찰비 규정에서는 아예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하고 임산부는 아예 전기로 지지는 것은 아예 하지 말라고 해놨습니다. 오케이? 이것은 옆에다가 8조 1항 옆에다가 10조 2항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10조 2항 이렇게 적어주세요. 뭐냐면 10조 2항하고 이거 비교할 줄 아셔야 됩니다. 10조 2항이 다음 페이지 첫 줄에 있어요. 다음 페이지 첫 줄을 먼저 좀 보시면 10조 2항 다음 페이지 첫 줄. 그러니까 아까 전자충격기, 전자방패는 14세 미만 임산부한테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4세 미만 임산부는 전기로 지지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항을 보시면, 10조 2항을 보시면,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 또는 임산부에 대해서 권총, 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 즉 흉기,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권총, 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되니까 흉기, 총기,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면 14세 미만이나 임산부한테도 이 권총, 소총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총, 소총은 14세 미만 임산부한테도 발사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 거예요. 이 대통령령에서. 근데 전기로 지지는 것은 절대로 지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상대방이 총기나 폭발물 가지고 대항하면 그때 전기를 지져봐야 무의미한 것이고 전기로 지질 수도 없고 대신 권총, 소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대신 그 아래 단계에서는 하여튼 전기로 지지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구분하셔야 됩니다. 14세 미만 임산부한테 전기로 지지는 것은 절대로 못하는 것이고 대신 총기나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할 때에는 권총, 소총은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총, 소총이 더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전자충격기, 전자방패보다 권총, 소총이 더 중요한 거지만 14세 미만 임산부한테는 더 중요한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약한 전기로 지지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이 대통령령 규정입니다. 조금 언밸런스하죠. 좀 언밸런스하지만 논리적으로 잘 따져보면 맞는 거지. 폭발물 가지고 던지려고 그러면 권총, 소총이라도 쏴야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닐 때 이 전기로 지질 일은 없는 거죠. 전기로 지지는 말라는 겁니다. 자, 8조 2항을 오시면 8조 2항. 8조 2항 옆에는 12조 1항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12조 1항, 12조 1항, 12조 1항. 8조 2항은 12조 1항이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8조 2항은 12조 1항이랑. 자, 8조 2항을 보시면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서 전극침을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전자충격기 얼굴을 향해서 발사하지 말래요. 전자충격기 원래 어디다 쏘는 거죠? 몸통에다 쏘는 거지. 그러니까 얼굴을 향해서 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자충격기가 뭐냐면 전자충격기가 총처럼 생겼어요. 근데 총보다 좀 크게 생겼어요. 왜냐면 그 안에 선을 담고 있어요. 딱 쏘면 선이 두 줄로 평 나가면서 연결이 돼 있어요. 전기가 통해되니까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그 연결해놓은 그 선을 막 몰아서 여기다 담아놨기 때문에 좀 커. 우리 38 권총보다 좀 큽니다. 커. 거기는 이제 선을 막 꾸역꾸역 그냥 몰아 넣어 놓은 것이죠. 그걸 딱 쏘면 맨 앞에 전극침이 달려있어. 딱 박히는 전극침이 달려있고 그 뒤에 선이 달려있어요. 이 전극침하고 그 선이 두 줄로 해서 촥 나갑니다. 왜?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통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선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쫙 몸통에 박혀야 돼요. 얼굴에다 쏘면 빗 맞아. 다 빗 맞고 물론 얼굴에도 두 개 딱 이렇게 되면 통하지만 얼굴에다 쏘면 빗나가지고 또 위험하죠. 눈에 박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박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눈에 박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몸통에 쏘는 거예요. 원래 몸통에 쏘는 거기 때문에 얼굴을 향해서 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 12조 1항을 보시면 12조 1항 가스 발사총의 사용 제한을 보시면 12조 1항. 자, 가스 발사총이 채생공에 쏠 수 있죠? 이게 아까 얘기한 겁니다. 경직법에서 분사기 초리탄은 사용 요건이 채생이잖아요. 근데 유해성 경찰비 규정으로 넘어오면 분사기 초리탄의 하나인 가스 발사총은 채생공인 거죠. 이게 이제 그 조항입니다. 어쨌든 채생공 거기 중간 항거의 억제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 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경찰관은 1m 이내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서 발사하지 말래. 가스 발사총 1m 이내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서 발사하지 말래. 그러면 가스 발사총 아예 얼굴에다 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1m 이내에서만 발사하지 말라는 거죠. 1m 좀 떨어져서 발사하는 거죠. 왜 그래? 가스 발사총은 원래 어디다 쏘는 거예요? 얼굴에다 쏘는 거잖아요. 얼굴에 쏘가지고 이 코, 눈, 입 이런데 막 막히라고 이렇게 쏘는 거지 않습니까? 질식 비슷한 거 걸리라고. 죽지는 않지만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제압하려고. 그래서 원래 얼굴에다 쏘는 거기 때문에 1m 이내에서는 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얼굴에다 쏘는 것이지만 1m 이내에서 쏴버리면 사람이 눈을 감기도 전에 눈에 그냥 맞아버리면 잘못하면 실명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 발사총은 원래 얼굴에다 쏘는 것인데 1m 이내는 쏘지 말라는 것이고 전자충격기는 몸통에다 쏘는 것이니까 아예 얼굴에다는 쏘지 말라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8조 1항 2항 그렇게 비교해 주시고 자 구조를 보시면 구조 총기 사용의 경고 이제 총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경고를 해야 되죠.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경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첫째 줄 끝에 사람을 향해서 권총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경고해야 됩니다. 아래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엄청 위험한 순간 2, 3m 안에서 뭐 칼 들고 달려오는데 언제 경고하냐고요. 그럴 때는 경고 없이 쏠 수도 있습니다. 자, 12조 2항을 보시면 12조 2항. 자, 경찰관은 최루탄 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 발사각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최루탄 발사기가 있고 최루탄 발사대가 있습니다. 자, 최루탄 발사기 30도 이상 뒤에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에 최루탄 발사대로 발사하는 경우는 15도 이상 발사각을 유지하래요. 이 15도 30도 이상 발사각을 왜 유지하라 그러죠? 최루탄을 직접 쏴버리면 직각으로 날아가면 눈에 박혀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최루탄하고 다른 종류의 최루탄인데 4.19 때 저 김주열 열사께서 눈에 최루탄 박혀버렸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지 않습니까? 하여튼 직각으로 쏴버리면 직사 발사해버리면 머리 같은 데 맞아가지고 위험할 수가 있는데 피하지 못하니까 포물선을 그려서 쏘면 보이니까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물선을 그려서 쏘라는 겁니다. 근데 발사대가 있고 발사기가 있어요. 발사대는 차 같은 데다가 고정된 곳에다가 고정되게 설치한 것이죠. 그러니까 15도 이상만 해도
직각으로 날아갈 확률이 없는 것이죠. 근데 수류탄 발사기는 사람이 손으로 잡고 쏘는 것이니까 15도 이상 하면 조금만 흔들려버리면 직각으로 나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손으로 잡고 쏘는 수류탄 발사기는 좀 더 높게 30도 이상 각도를 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시보라고 그냥 외워버리세요. 수류탄 발사대가 있고 수류탄 발사기가 있으니까 데시보, 그 소리의 크기를 재는 데시벨 있지 않습니까? 데시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수류탄 발사대는 15도 이상만 데시보.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수류탄 발사기가 30도 이상 각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직각으로 쏘지 못하도록 포물선을 그래서 쏘도록 그런 각도를 준 것이고요. 자, 13조를 보시면 이 13조하고 13조의 2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13조에 가스차, 특수진압차, 물포가 있고요. 13조의 2에 살수차가 있습니다. 물포가 살수차 아냐? 아니, 물포가 살수차인데 우리 살수차를 물포라고 부르는데 여기 유해성 전차장비 규정에서는 구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분해? 해경이 쏘는 것은 물포로, 그다음에 육경이 쏘는 것은 살수차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오케이? 물포는 해경이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정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물포라고 하고 우리 육경이 이 물 쏘는 데 이용하는 것을 살수차라고 하고요. 자, 어쨌든 자 13조 가스차, 특수차, 물포, 특수진압차, 물포가 있고요. 13조에 이 살수차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해? 아래 13조에 살수차가 중요합니다. 왜 그래? 살수차로 우리 막 직사살수하다가 농민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의로 죽인 것은 아니고, 우리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 노인네가 왜 거기, 경찰 버스 막 밧줄 달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거기 왜 밧줄을 왜 잡아당기고 있냐고요. 그죠? 사실은 그 집회 주최자가 잘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 경찰도 잘못한 거죠. 직사로 그냥 엄청난 압력으로. 그 당시에 영상물을 보면 맞자마자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그냥 맞자마자 확, 그러니까 엄청난 압력인 거죠. 맞자마자 확 뒤집어져가지고 바닥에 머리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기 때문에 살수차가 중요합니다. 오케이? 살수차를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여기 개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13조 가스차, 특수진압차, 물포. 가스차, 특수진압차, 물포 중에서 2개는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의해서, 나머지 하나는 없어, 그런 제한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2개가 현장 책임자 판단에 의해서, 하나는 없어. 그럼 하나 없는 것이 특수한 거죠. 그렇지. 2개가 뭘 규정하고 있고 하나가 그 제한이 없으면 제한이 없는 게 특수한 거죠. 하여튼 숫자가 적은 게 특수한 거지. 1000개 있으면 1000개 중에서 하나만 특별하게 되고 있어. 그럼 그게 특수한 거죠. 여기는 3개밖에 없으니까. 3개 중에서 하나만 달라. 그게 특수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가스차, 물포, 특수진압차는 있는데 특수진압차만 이 현장 책임자 판단에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오케이? 숙지하세요.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가스차하고 물포만 규정이 있고 특수진압차는 없어요. 3개 중에 하나만 없으니까 그 하나가 특수한 거지. 그러니까 특수진압차지. 오케이? 그래 숙지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물포하고 살수차를 비교하셔야 돼요. 이 13조 3항의 물포하고 13조의 이 살수차하고 13조 3항의 물포는 현장 책임자 판단에 의해서 물포 사용할 수 있죠. 현장 책임자 판단. 근데 13조의 이 살수차는 시도청장 명령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현장 책임자면 통상 경비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포는 경비과장 또는 서장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살수차는 시도청장 명령에 따라서만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살수차 사용 규정을 보시면 1항에 경찰관은 다음 각호 언안에 해당해서 살수차 외의 경찰 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 완화하는 것을 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 보충성 요건이라고 하죠. 다른 수단으로는 안 될 때에는. 그래서 살수차에는 보충성 요건이 추가로 붙고요. 그 다음에 시도청장 명령에 따라서 살수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1호에 소요 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안전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우리 집회 관련해서는 판례도 직접성, 명백성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수차도 여기 직접성, 명백성 이렇게 넣어놨고요. 자, 2호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지정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행위로 인해 해당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하여튼 이런 경우에만 살수차를 둘 중에 하나 걸리는 경우에만 살수차, 시도청장 명령에 따라서 또 보충성 요건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살수차 때문에 우리가 농민도 한 명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경찰로서는 엄청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숙지를 해주시고요. 아래 살수 거리별 수압 기준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면 수압을 좀 세게 해도 되고, 거리가 좁으면 수압을 낮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리별로 수압 기준을 해놨는데, 이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0, 20, 25초예요. 10, 20, 25초. 4개 단계입니다.
됩니다. 10, 20, 25초. 그 다음에 수압 기준이 어떻게 돼? 3573이죠. 3573. 맨 마지막 3이 13이죠. 커지고 있으니까 357, 13으로 어떻게 외워? 그냥 3573 외우는 거지. 글죠. 3573인데 그 맨 끝에 3이 커지니까 13인 거죠. 그래서 10, 20, 25초. 그 다음에 3573 이렇게 숙지를 해 주시고요. 자, 3항에 중간에 이랑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위험을 제거 완화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도청장 명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수차만 써가지고 지금 되지 않을 때는 역시 시도청장의 명령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을 보면서 최로액을 혼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작사를 내버리는 것이죠. 최로액 섞어서 할 수 있게 한 것도 시도청장 명령에 따라서 아까 최초 사수차 사용도 시도청장 명령에 따라서 사수차에다가 최로액 혼합해서 하는 것도 시도청장 명령에 따라서 자, 그 최로액의 혼합 살수 절차의 방법은 누가 정해? 경찰청장이 정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살수차 사용은 시도청장 명령에 따라서 그 기준은 당연히 그보다 높은 사람인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하는 것이 이렇게 법령에 경찰청장이 정한다. 그럼 이 경찰청장이 뭘로 정해? 훈령, 예규, 지침으로 정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법령 보충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입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 위에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지침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살수차 운용 지침이라는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지금 살수차 운용 지침은 여기 경찰청장이 정한다 라고 해서 위임을 받아 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지침이 옛날에도 있었어. 옛날에 그 지침은 국민한테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법령에 위임도 받지 않고 제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호에 이게 이 1호에 위헌 판결을 받아서 이런 위임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오케이? 1호에 위헌 판결을 받아서 저 위임 규정, 저 왼쪽 맨 아래 위임 규정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위임 규정이 들어오기 전에 그 지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침에 대해서 자, 1번 혼합살수 방법은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해성 경차 장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최력을 섞어서 발사하는 거 그 자체가 유해성 경차 장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살수 방법은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해성 경차 장비에 해당하고 아래 유임하고 있는 법령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침은 유임 없이 행정규칙에다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밀접한 그런 것을 적시하고 있으면 무효지 무효. 그래서 이 사건 지침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근거를 둬야 되는데 근거를 두지 않은 것이죠. 그 밑에 혼합살수 행위 역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법령의 근거도 없이 제정된 행정규칙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행정으로 보는 것이죠. 자, 2번을 보시면 2번 둘째 줄 중간에 직사살수는 이게 저 앞에서 봤던 판례입니다. 명백 현존의 위험의 원칙 할 때 봤던 판례입니다. 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권리인 언론 출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국가기관이 언론 출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명백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그 제한이 정당화되고 명백 현존의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러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하는 것이 미국 연방 대법원의 명백 현존 위험의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둘째 줄 직사살수는 끝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명백 현존 위험의 원칙을 대법원에서 딱 판례 딱 하나에서만 그것을 적용한 거예요. 그게 우리 경찰 판례인 겁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 사건 직사살수가 적법한 해산명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고 아래 끝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그래서 우리 그 직사살수 한 거, 백남기 농민 쏜 거 위법하다. 위법한 징후집행을 통해서 농민 한 사람 죽였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바로 이 백남기 농민 사건 판례입니다. 아래 17조를 보시면 유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17조가 안전교육이고 18조가 안전검사입니다. 경직법에서는 그냥 하나에다 뭉뚱그려서 놨었죠. 근데 유해성 경찰장비 중에서는 이제 분리시켜놨어요. 기지개 한번 켜세요. 기지개. 네, 화이팅. 네,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자, 17조 이렇게 하고 20분 한다. 그렇죠? 네, 17조 유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그때 유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유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관 안전교육. 18조 안전검사. 유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소속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경찰관서장은 안전검사. 그래서 경찰관 안전교육 그다음에 관서장 안전검사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경직법에서는 그냥 경찰관에다가 안전교육 안전검사를 다 그냥 묶어놨고 자 18조의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경찰청장은 유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안전성 검사를 그러니까 안전성 검사하고 안전검사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안전성 검사, 안전검사 다 그냥 고유 명사입니다. 안전성 검사는 유해성 경찰 장비를 새로 도입하려고 할 때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것이고 안전검사는 평상시에 사용하려고 하면 안전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서 아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아래 2항에 18조의 2항 안전성 검사는
그 끝에 외부 전문가가 신규 도입 장비의 주요 특성이나 작동 원리에 기초해서 제시하는 검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서 실시하되 사망을 보시면 자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 안전성 검사를 끝내면 30일 이내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사항 경찰청장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 아래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 제출할 때 아래 1, 2, 3, 4, 5 내용이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안전성 검사를 하고 나면 외부 전문가는 30일 이내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데 경찰청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3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해놨어요. 안전성 검사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안전성 검사가 끝나면 바로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성 검사 자체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장은 지금 국회 가면 어떻게 돼? 개 작살나거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국회. 우리 기관장들은 국회 가면 그냥 개 작살나는 거죠. 그래서 경찰청장이 그냥 가면 안 되고 면밀하게 준비해서 가도록 해놨습니다. 여기 딱 그냥 1, 2, 3, 4, 5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작성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전문가가 안전성 검사를 한 다음에 경찰청장한테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짧게 잡아놨어. 그러나 경찰청장이 그걸 받은 다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기간은 3개월 이내로 길게 잡아놨어. 왜냐? 면밀하게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지고 바로 옷 벗어야 돼. 경찰청장. 그래서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길게 잡아놨습니다.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20조 사용 기록의 보관 등을 보시면 이게 유해성 경차 장비 규정입니다. 이 사용 기록의 보관이 지금 유해성 경차 장비 규정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경직법에도 사용 기록의 보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제가 거기다가 책임자, 책사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책임자, 책사감. 경직법에서는 책임자가 사용 기록을 보관해야 되고 유해성 경찰비 규정에서는 책사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자, 그 다음에 사용자, 그 다음에 감독자, 직근 상급 감독자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354페이지에 사용 기록 보관 경직법입니다. 이건 354페이지 상단은 경직법. 자, 경직법에서는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무기. 그래서 분무살이죠, 분무살. 사용기록 보관하는 것이 모든 유해성 경찰비가 아니라 분무살만, 분무살.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사기 최루탄 무기였는데 이 살수차로 사람까지 죽어버리니까 살수차까지 거기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분무살에 대해서 책임자가 사용 기록을 기록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오케이? 경직법에서는 책임자. 자, 책임자 이제 뭐가 남았지? 책사감이 남았죠? 왼쪽 한 페이지 전을 353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유해성 경찰비 규정에서는 책사감이에요. 책사감. 그래서 자, 2조 2호부터 4호까지. 근데 4호는 살수차만 해당하니까 역시 분무살입니다. 대상은 똑같아요. 분무살, 분사기 최루탄, 무기, 살수차. 자, 분무살에 대해서 현장 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책사죠. 책사. 사용 보고서를 작성해서 직근 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해. 그러면 그 직근 상급 감독자가 이를 3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책사감이죠. 최종적으로는 이 직근 상급 감독자가 3년간 보관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경직법에서는 책임자가 유해성 경찰비 규정에서는 책사감, 책임자, 사용자, 그 다음에 직근 상급 감독자. 이 직근 상급 감독자가 3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직법에서는 책임자, 유해성 경찰비 규정에서는 책사감 이렇게 갑니다. 책임자, 책사감. 자, 넘어가서 손실보상 볼게요. 자, 손실보상. 자, 1번에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적법에 동그라미 쳐주셔야 되죠. 손실보상, 손해배상, 국가배상하고 비교해봤을 때 손해배상, 국가배상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 손실보상은 적법한 직무집행이지만 국민한테 특별한 희생을 줬어. 그러면 보상해줘야죠. 그래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서 맨 끝에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자, 손실보상,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자, 검거보상금,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손실보상,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상해줘야죠. 그러나 검거보상금은 그냥 칭찬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은 보상을 해야 한다. 보상금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1호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 신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아랫줄에 직무 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해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자발적으로 한 사람은 더 칭찬받아야 되기 때문에 포함합니다. 이 손실보상 해주는 것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명, 신체, 재산이죠. 원래 행정법상 손실보상은 재산에 대한 것만 논의가 돼 왔는데 그리고 생명, 신체는
또 별도로 뭐 희생보상 청구권 이렇게 별도로 있어 논의가 돼 왔는데 우리 경제법 손실보상 규정은 생명 신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최초 도입될 때는 재산만이었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개정돼가지고 생명 신체까지 함께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우리가 직무집행하면서 재산을 때려 부술 수도 우리 뭐 영화 보면 막 순찰차로 막 다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뭐 때려 부술 때도 있지만 국민의 생명 신체에 침해를 가할 수가 있는 거죠. 적법하게 직무집행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생명 신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중간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 신체 재한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당했어. 그때는 또 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2항에 중간에 손실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 3년, 5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5년 소멸시효로 규정하고 있고요. 자, 3항에 손실보상 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요. 자, 4항에 둘째 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환수해야 한다. 당연하죠. 허위로 받아내. 당연히 의무로서 환수해야죠. 그냥 환수할 수 있어. 그러면 환수해도 되고 환수 안 해도 돼? 그렇지 않아요. 거짓으로 허위로 그렇게 했으면 환수해야 합니다. 자, 5항에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끝에 국가경찰위원회에 심사 자료와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에 일정한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아래 경지법 시행령을 보시면 구조에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자, 1항 중간에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물건의 멸실훼손, 뭐 부서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멸실훼손, 부서진 경우. 자, 1호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 상당 금액. 2호 수리할 수 없으면 손실을 입은 당시에 교환가액,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금액, 그 다음에 수리할 수 없으면 손실을 입은 당시에 교환가액. 자, 3호의 중간에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이 손실보상 금액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다가 14억 부렸다고 말씀드렸죠. 그 14억이 뭐냐면 그 쌍용차 사건에서요. 쌍용차 사건에서 여기서 이제 공장에 얘네들이 딱 공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주 엄청 긴 시간, 아마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아주 기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최종 정리를 하러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는데 이 노동자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막 돌 던지고 그 다음에 안에서도 또 뭐 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 크레인 같은 것을 빌렸어요. 얼마 주고 빌려? 하루에 800만 원, 하루에 450만 원, 또 하루에 200만 원 세 대를 빌렸어. 내가 빌렸어. 제가 평택서 경무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빌렸어요. 아, 근데 그 크레인 기사가 이 세 명이 이제 크레인 3개가 들어오는 거죠. 하루에 800만 원짜리, 하루에 4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가 3개 들어오는데 당일날 사장이 와가지고 저는 이제 현장에 배치돼 있었죠. 당일날 사장이 와가지고 계약서는 이미 다 썼는데 당일날 사장이 와가지고 이거 방에 투입됐다가 부서지면 어떡하냐. 여기 지금 부서지면 배상 다 고쳐주겠다고 여기 사인하면 들어가고 아니면 나 집에 가겠다. 개색 아주 그렇게 하나 봐. 그럼 우리 격리계장이 사인해준 거죠. 우리 격리계장이 사인을 딱 해줬어요. 안에 들어가는데 와, 화염병을 딱 던지는 것이 아마 제 기억에 450만 원짜리에 맞았을 거야. 450만 원짜리 화염병이 딱 맞은 거예요. 우리 의경들이 간이 소화기를 가지고 있거든. 한 2명당 하나씩 눈 떠! 참 여기 눈 안 떠도 되는데. 죄송하네. 괜히 뜨게 했네. 죄송합니다. 이건 안 들어도 되는데. 어쨌든 한 2명당 한 명씩 간이 소화기를 들고 있으니까 제가 그 앞에 있었어요. 내가 보고 있었어. 화염병 딱 던지니까 불이 쫙 붙으니까 의경들이 딱 붙어 바로 소화기로 쫙 껐어. 30초 만에 꺼졌어요. 다 꺼졌는데 바로 빼더라고 그거. 빼더니 공장 들어가 버렸어요. 와, 그러더니 물어주는 곳이 막 10억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10억이 나와? 여기에 그렇게 수리로 인해서 일 못한 것까지 하루에 450만 원이잖아. 몇 달 걸리니까 그 수리비에다 그거 합쳐버리니까 10몇 억이 된 것이죠. 이자까지 해버리니까. 왜냐? 우리가 안 주려고 막 엄청 개기다가 한 1년여 만에 그래서 지방청 통행해서 줬는데 돈이 없으니까 분할로 준 거죠. 일단 있는 거 주고 그 다음에 예산 청구해서 나머지 지방청에서 손실보상이 지방청이지 않습니까? 지방청에서 다음 해에 준 겁니다. 다음 해에 주는 거 이자까지 해서 다 준 거야. 그것이 14억을 줬어요. 그래서 그냥 부서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냐? 죄송합니다. 저 아래죠. 354페이지 맨 아래 1, 2, 3호에 3호 이거죠. 3호.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하루에 800만 원, 400만 원 싹 계산해서 싹 줬던 거죠. 자, 2항에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에다가 또 형광펜을 좀 칠해주세요. 외에 멸실훼손 외에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 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인과관계. 외인이죠. 외인부대. 외인구단. 저 어렸을 때 이연세 만화가의 공포의 외인구단 엄청 공전에 이르셨는데 여러분들은 몰라. 그죠? 세대 차이가 너무 나서 아우 시간이 왜 이렇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냥 이거 외인부대, 외인구단. 멸실훼손 외 인과관계. 이게 뭔 말이냐면 예컨대 우리 기동대를 음식점 정문 앞에다가 딱 배치해놨다고 보세요. 음식점 장사 되겠어? 안 되죠. 며칠 했어? 장사 안 되는 것만큼 물어줘야죠. 인과관계 인정되지. 문 앞을 막 그냥 틀어막고 있었어. 그러면 장사 안 된 것만큼 인과관계만큼 물어줘야죠.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멸실훼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른쪽 10조를 보시면 10조 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거기 1항의 셋째 줄 중간을 보시면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 아래 2항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장은 해당 청구서를 손실보상 청구사건 사건을 심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 해경청, 시도청, 지방해경청 장에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 시도청. 왜? 경찰서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는 없기 때문에 자, 거기 사항을 보시면 경찰청장 등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해 줘야 되고요. 결정했으면 10일 내에 통지해 줘야 되고요. 자, 5항에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현금으로 줘야 쓰지 뭐. 대물 변제 이런 것은 없는 거죠. 당연히 국가가 성실한 채무 이행자로서 현금으로 보상해줘야 되고요. 6항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딱 제 사유죠. 14억 어떻게 줘? 그래서 일단 주고 그 다음에 예산 또 해서 또 주고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서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자까지. 자, 7항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돼 그런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있죠. 왜냐? 이 손실보상은 그냥 받아야 할 거 받는 거예요. 나라에 아무리 적법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그 크레인 부서지는데 내가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적법한 집회 시위 방어 업무를 하다가 우리가 고용해서 쓴 그 업체 부서지게 만들었으니까 사실 우리가 그 맨 마디에 사인만 안 해줬으면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시위대한테 받으라고 했으면 됐는데 우리가 사인을 해줬어. 우리는 불법성이 없지만 적법한 우리 행위를 하면서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때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고 또 일시불로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의를 받아서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고요. 나 이것이 아니라 7항 때문에 그랬는데 7항 추가적으로 발견되면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상대방의 권리예요, 권리.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히 칭찬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할 거 우리가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희생을 입은 그 사람한테는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검거 보상금하고 다른 겁니다. 검거 보상은 한 번 주면 끝이에요. 또 나타나도 다시 주지 않습니다. 왜냐? 검거 보상금은 칭찬해 주는 것인데 칭찬 다 끝났는데 또 와? 그러면 그렇게 나라 예산을 막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실 보상은 의무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손실이 발견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대신 검거 보상금은 의무로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칭찬해 주려고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주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요. 자, 11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둘째 줄에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경찰청, 시도청에 손실보상심의위를 설치합니다. 경찰서에는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사례를 괜히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10억, 14억 이렇게 되는 건도 있는데 경찰서별로 중구난방위원회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시도청별로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일관성 있게 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 시도청에만 둡니다. 자,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자, 3항에 위원은 소속 경찰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합니다. 즉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도 들어가는 것이죠. 눈 좀 뜨시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공무원위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원도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 경우 과반수 이상은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 즉 민간위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 민간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1호에 판검변 2호에 부교수 이상 그다음에 3호에 경찰 업무 이런 것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자 판검변 5년 이상 부교수 이상 5년 이상 그다음에 기타 이런 사람들이 민간위원이 될 수 있고 과반수 이상이 민간인으로 돼야 되고요. 이것도 검거 보상금하고 다른 거죠. 이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다 내부 공무원으로만 그냥 우리 경찰 공무원으로만 그냥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상금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그냥 과장급 이상이 그냥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들끼리 그냥 서로 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정하는 것이 호손 중국인추죠. 호선을 떠올리셔야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위원회는 호손부터 그래서 손실보상 심의원회 이거 손실보상 심의원회 언론중재위원회 그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시도자격위원 추천위원회 그렇게 있습니다. 자 사망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게 지정대리의 유명한 예죠. 그래서 어떤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그냥 어떤 사람이 하게끔 법에 적시가 돼 있어. 그것을 그냥 협의의 법정대리라고 하고 어떤 법정 사유가 있을 때 별도의 어떤 지정행위가 있어서 그 지정을 받는 사람이 대리를 하는 것을 이 지정대리라고 하죠. 그래서 지정대리의 유명한 예고요. 아래 검거 보상금은 좀 쉬었다가 여러분 저 죄송한데 10분 시작하겠습니다. 10분에